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비옥한 나주 평야가 펼쳐진 전라도의 한 고을에 이선준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풍채만큼은 하늘이 내린 듯 장대했습니다. 키는 팔척에 가까웠고 어깨는 성문짝처럼 떡 벌어졌으며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고 후덕한 인상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호랑이처럼 번뜩이는 눈, 우뚝 솟은 코와 두툼한 입술은 그의 용모에 위엄을 더했습니다. 비록 집안은 볼품없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잘 차려입고 저작거리에 나서면 몰락한 양반가의 도령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집안 내력은 참으로 딱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이진사는 본래 소과에 급제한 선비였으나 임진왜란 통의 가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쇠락의 길을 걸어 선준의 아버지는 남의 집머슴살이로 겨우 연명해야 했습니다. 선준이 20살 되던 해 아버지가 중병으로 자리에 눕자 그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머슴의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을 제1의 부자인 최만석 대감의 집 앞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선준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출하던 최만석 대감이 선준을 보고는 걸음을 멈춘 것이지요. 허, 이 청년, 기골이 참으로 장대하구나. 자네는 어느 집 자제인가? 예, 대감마님. 소인은 건너 마을에 사는 이 서방의 아들, 이선준이라 하옵니다. 소인이 힘 하나는 장사오니 부디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아버님의 약값을 마련해야 하옵니다. 최만석 대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데다 얼굴마저 준수하니 영락없는 양반가의 도령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머슴 일을 하겠다니? 좋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보거라. 그렇게 최 대감 댁에서 일하게 된 선주는 다른 머슴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힘든 농사일 대신 손님을 맞이하거나 대감의 신변을 보호하는 비교적 깨끗한 일을 맡게 된 것이지요. 우리 집머슴이 이리도 잘생겼으니 내 체면이 서는구나. 최 대감의 말을 들은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선주는 자신의 외모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깨닫고 이를 이용해 팔자를 고쳐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대감댁 곳간에서 쌀을 나르던 선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평생 남의 집머슴으로 살 수는 없지? 나도 천석군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구나.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 바로 그때 최씨 집안의 늙은 집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는가? 혹 출세라도 하고 싶은 게야. 어르신. 그야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조언을 하나 해주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네. 3가지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 글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큰돈을 모아 관직을 사는 것이며, 셋째는 좋은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이라네. 자네 같은 외모라면 3번째 방법이 가장 수월할 것이야. 명심하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 때로는 허풍도 필요한 법이라네. 집사의 말은 선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와 그럴듯한 말솜씨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지요. 어느 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주막에 들어간 선준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무슨 시름에 그리 잠겨 계시오? 주모. 실은 오늘 큰 거래가 성사되어 축하주를 마시려 했는데 돈주머니를 집에 두고 나왔지 뭐예요. 어머나, 어떤 거래인데 그리 기뻐하시는지요? 최 대감 댁에서 이번에 한양으로 보낼 쌀천 섬을 나더러 거래해달라 하셨소. 중간 수수료만 해도 은자 30냥은 받을 터인데
당장 술 한 잔 값도 없다니? 낭패요. 낭패. 선준의 당당한 외모와 구체적인 이야기에 주모는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경사가. 그럼 오늘은 제가 한 상 대접하겠소? 대신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그때는 크게 한턱 쏘셔야 하오. 이런 식으로 선주는 매번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사람들을 속여 공짜 술과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주막들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던 선준에게 하늘이 내린 운명의 만남이 찾아왔으니 바로 천석군 최만석 대감의 무남동녀 외동딸 최연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최 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연아가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처녀로 그 미모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피부는 달빛처럼 희고 눈썹은 버드릿 같았으며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고 걸음걸이마저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습니다. 게다가 글도 익히고 그림에도 능하여 외모뿐 아니라 재주까지 뛰어났습니다. 연아야, 이제 내 나이도 20이 되었으니 시집갈 때가 되었다. 내가 좋은 집안을 물색하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허나, 혹 어떤 집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고을청 진사댁 아들이 어떻겠느냐. 문벌도 좋고 젊은이가 똑똑하다더구나. 정진사댁이라면 그 절름발이 아들 말씀이신가요? 듣자 하니 성품 또한 괴팍하다고 하옵니다. 내가 벌써 그런 것까지 알아보았느냐. 알겠다.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 혼사는 없던 일로 하마. 그러던 어느 달 밝은 가을밤, 연하는 하녀 춘향이와 함께 마을 어귀 물레방앗간으로 방아를 찌우러 나섰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네요. 그러게나. 마치 대낮 같구나. 이런 밤에는 도깨비라도 나올 것 같아. 그때 춘향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큰 그림자가 나타났고 연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니시오. 달빛 아래 나타난 것은 바로 이선준이었습니다. 그의 장대한 모습에 연하는 마치 신선을 본 듯 넋을 잃었습니다. 낭자,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소생은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물소리가 들려 목을 축이러 왔습니다. 선준 역시 달빛 아래 비친 연하의 아름다운 자태에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런 밤중에 혼자 계시다니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 무거운 방아를 낭자 혼자서 어찌 다 찌우려 하십니까? 소생이 힘이 좋으니 잠시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오나. 처음 뵙는 분께 어찌 그런 신세를. 저는 한양 김씨 문중의 후손으로 이번에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잠시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낭자의 고운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참아보고만 있을 수 없군요. 선준의 그럴듯한 신분과 정중한 태도에 연하는 의심을 거두고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준이 힘차게 방아를 찢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련님, 한양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한양은 정말 대단한 곳이지요. 종로 거리에는 비단 가게가 즐비하고 궁궐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구경시켜 드리고 싶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물레방앗간에서 만났고 달빛 아래 둘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연하 낭자, 낭자를 처음 본 날부터 단 하루도 낭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련님. 하지만 저는 이미 아버님께서 정해주신 혼처가 있답니다. 낭자, 저 또한 과거에 급제하면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분과 혼인해야 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낭자의 것입니다. 비록 앞날은 알 수 없으나 오늘 밤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낭자를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연하는 선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그날 밤 누구도 모르게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연하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이내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설마 그 도련님과. 춘향아,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만석 대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일아? 내 금지옥엽 외동딸이 혼전에 임신을 했단 말이냐?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이냐? 최 대감은 당장 이선준을 찾아냈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귀한 딸을 욕보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장인어른. 소생이 연하 아가씨를 평생 책임지겠사옵니다. 최 대감은 딸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혼례를 서둘러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뱅이 머슴에서 하루아침에 천석군의 사위가 된 선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혼례 후 선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놀고 먹으며 아내의 말도 장인의 말도 듣지 않았지요. 여보, 아버님께서 바치를 좀 도우라 하시는데. 부인. 내가 어찌 천한 회기를 하겠소. 나는 글을 읽는 선비여, 선비. 그러던 어느 날 선주는 아내 연하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가 이리 놀고만 있어서야 장인어른께 면목이 서질 않네? 나도 출세하여 장인어른께 효도하고 싶소. 듣자하니 부인의 외당숙 대신은 김경문 어른을 통하면 조정의 연주를 대어 벼슬자리를 살 수 있다 들었소. 당시 조선은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딸의 간청에 못 이긴 최만석 대감은 사위의 벼슬자리를 위해 큰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를 갖다 바치면 무슨 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 듣자하니 논 백마직이 값만 들이면 저 남쪽 고흥 땅의 현감 자리는 문제없다 하옵니다. 임지에 부임하여 1년 반이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 하옵니다. 좋다. 내 글이 마련해주겠다. 몇 달 후 과연 선준에게 고흥 현감 임명장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사또가 되다니.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로구나. 고흥에 부임한 선준은 이제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을을 다스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그는 매일같이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고 특히 고흥관아 최고의 기생월양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월양이라 하였는가? 과연 이름처럼 달의 향기가 나는구나. 오늘부터 과인의 수청을 들도록 하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사또 나리. 선주는 월양을 첩으로 삼아 밤낮으로 즐기며 고향에 있는 아내 연하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연하는 결국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몰래 사람을 보내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남편이 기생첩을 들였다는 소식에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분노한 최 대감은 외당숙 김경문을 찾아가라 이르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놈이 감히 내 조카를 그리 무시하다니. 내가 직접 고흥으로 가서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오겠다. 며칠 후 고흥에 도착한 김경문은 선준이 베푸는 성대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월양의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본 김경문은 그녀에게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지요. 허, 이런 시골에 이리 고운 선녀가 살고 있었다니? 잔치가 끝난 후 김경문은 선준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천하일색을 구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파다하여 이조판서 대감께서 그 월양이라는 기생을 몹시 궁금해하시더군. 예. 이조판서 대감께서요. 하오나 외당숙 어른? 월양은 소생이. 이 사람아, 만약 대감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자네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는가? 자네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대감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하지 않겠나? 선주는 결국 김경문이 기세에 눌려 아끼던 월양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무는 월양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와 남산골에 작은 기와집을 얻어 그녀를 숨겨두고는 아내 몰래 밤마다 찾아가 즐겼습니다. 한편 월양을 잃은 선주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아이고, 월양. 나의 월양. 너 없이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이냐.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경문이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경문이 아내는 곧장 조카 며느리인 연화의 집으로 찾아가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 신랑 놈이 데리고 놀던 그 요망한 기생년 때문에 우리 영감이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다. 외당 숙모님.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냐. 시침이 떼지 마라. 모든 게 내 신랑 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 한편 고흥에서는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 마침내 관찰사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고흥 현감은 정사는 돌보지 않고 기생과 놀기만 하며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니 이런 자를 사또 자리에 둘 수는 없지. 당장 파직시켜라. 며칠 후 파직 명령서가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사또 나리, 큰일 났습니다. 관찰사 대감께서 파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파직이라고? 이럴 수가. 내가 사또 자리에서 쫓겨난다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선주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의 삶은 불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선주는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연화는 남편의 배신으로 평생을 외롭게 살았으며 김경무는 아내에게 쫓겨나 쓸쓸히 늙어갔습니다. 월양 역시 불행을 부르는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기생으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몇 년 후 한양의 어느 주막에서 한 늙은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만 줍시. 나리, 불쌍한 늙은이에게. 예전엔 나도 고흥 현감이었어. 저리 가게. 더러운 거지 놈이. 또 그 헛소리. 썩 꺼지지 못할까. 주모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자 늙은 거지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바로 이선준이었지요. 허영과 욕심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 거짓으로 얻은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한 남자의 허풍스러운 일생은 그렇게 비참하게